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형님. 넌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내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거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내가 잊게 만들어줄게요, 마사코. 조선 소와 일본 소녀. 겨울이 깊었다. 창밖에는 칼바람이 불었다. 이젤에 걸린 화포에는 이제 막 소 한 마리와 밭꽃 같은 소녀가 탄생하고 있었다. 그것도 슬픈 눈을 가진 조선 소와 그 소보다 더 슬픈 눈을 가진 소녀였다. 두어 걸음 물러나서 눈을 스르르 감고 그림을 들여다보자 소녀가 자꾸만 마사코의 얼굴로 보였다. 세상은 너무 쓸쓸하고 삭막해. 그러나 그런 감상에 젖어 있기에는 몸이 너무 피곤했다. 그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이중섭에게 남은 것은 이제 잠밖에 없었다. 붓을 물감통에 던져놓고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웠다. 냉기가 등골을 쑤시면서 올라오자 몸에 도톨도톨한 소름이 돋는 것이 느껴졌다. 머릿속이 얼음조각처럼 맑아졌다. 몸뚱이는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웠으나 잠은 쉽게 들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눈을 감았다. 안 된다, 프랑스는. 형 중석의 고함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이중섭의 몸이 흠칫 떨렸다. 보름 전에 형 중석이 다녀갔다. 방학이 되어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아들이 걱정이 된 어머니의 성화 때문에 온 것이라고 했다. 오랜만에 난로불을 피워 따뜻한 방에 나란히 누웠을 때 아우가 조심스레 프랑스 유학 얘기를 꺼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형님. 뭐야? 프랑스에 간다고? 형 중석이 잘 자다가 벌에 쏘인 소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중섭도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모두들 가는걸요. 여기 일본에서는 이젠 더 배울래야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돈이 장에 가니까 너도 따라서 가겠다는 말이냐? 형의 말투에서 찬바람이 일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했다. 전 좋은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프랑스에 가야 합니다. 프랑스에 가서 훌륭한 화가가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다. 일본 유학만으로도 넌 충분한 호사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식민지의 젊은이가 프랑스 유학을 꿈꾸다니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지 않느냐? 열심히 할게요, 형님. 안 된다, 프랑스는. 꿈도 꾸지 말거라. 형 중석이 한마디로 잘랐다. 또 다른 실망이 가슴을 난도질쳤다. 그 즈음 이중섭은 야마모토 마사코에 대한 절망으로 끙끙 앓고 있는 중이었다. 형은 그 절망 위에 또 다른 절망 하나를 보태준 셈이었다. 형은 한 번 안 된다면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었다. 형은 그에게 아버지뻘이었다. 어머니가 있으나 어차피 뒷방 노파에 불과했다. 막내 아들의 프랑스 유학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었다. 형이 다녀간 며칠 동안 혼자서 끙끙 앓았다. 내 가슴엔 아고리상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면서 눈 속으로 사라져간 마사코가 그를 앓게 했고 프랑스 유학은 꿈도 꾸지 말라던 형의 언명이 그를 끙끙 앓게 만들었다. 난로불도 피우지 않은 냉방에서 매서운 바람을 견디어내는 삼나무의 아픈 신음을 들으면서 며칠을 앓다가 이중섭은 훌훌 털고 일었었다. 절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 나 혼자 아파한다고 해서 형이 프랑스 유학을 허락할 리도 없으며 나 혼자 절망한다고 해서 마사코가 나를 사랑할 리도 없어. 그날부터 그는 날마다 새벽에 냉수마차를 했고 하루 세끼 밥을 꼭 챙겨 먹었으며 잠자는 시간을 아껴 그림에 매달렸다. 그러나 산산이 부서진 정신으로 그린 그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하루에도 몇 장씩 화지가 그의 손에서 구겨져 나갔다. 일주일을 낑낑댔으나 완성된 그림은 없었다. 틀렸어. 난 진즉에 틀린 놈이라고. 한 장의 화지를 구겨내 던질 때마다 살을 저미는 고통이 가슴에 쌓여갔다. 그러나 그는 늘 다시 시작했다. 형이 다녀간 덕분에 화지와 물감은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어젯밤이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 마사코가 찾아왔다. 아구리상, 아구리상, 내 모습이 어때요? 그녀는 소를 몰고 있었다. 그것도 새끼에게 젖을 먹이랴, 논밭에 쟁기질을 하랴, 고달프고 서러운 삶을 살아가는 조선의 암소를 몰고 벚꽃처럼 하얗게 웃으면서 다가왔다. 잠이 깨고 난 다음에도 꿈의 모습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래, 그걸 그리자. 소녀와 소가 서로 슬픈 눈으로 마주보는 그 모습을 그리자. 머릿속에 잡힌 그림의 구도를 화지에 스케치하면서 이중섭은 암울한 가슴에 등불이 하나 켜지는 것을 느꼈다. 하루 종일 그림에만 매달렸다. 손을 놀릴 때마다 화지에서는 조선의 소가 살아나오고 벚꽃 같은 소녀가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녀는 마사코를 너무 닮아 있었다. 오랜만에 그린 마음에 드는 그림이었다. 아, 마사코. 이중섭이 신음처럼 내뱉는데 바람에 창문이 흔들렸다. 벌떡 일어나 앉았다. 서쪽으로 난 창문에 동경 하늘의 노을이 어리고 있었다. 노을의 붉은 빛은 송도원의 노을이나 원산의 노을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중섭은 대강 옷을 걸쳐 입고 아파트를 나왔다. 유천사로 광석이나 만나러 갈까 싶어서였다. 내년 봄에 있을 고시를 앞두고 광석이 유천사로 들어갔다는 소식은 귀국을 앞두고 들른 효석에게 들었다. 2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아파트로 찾아오던 광석이 한 달이 넘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면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었다. 이중섭은 어두워질 무렵에 유천사에 도착했다. 광석은 막 저녁밥을 먹고 상을 물리는 중이었다. 나왔어, 형. 어서 오너라. 그러잖아도 내일쯤이나 찾아갈까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와서 귀찮다는 표정인데. 아니야. 한 달 남짓 책만 들여다보았더니 머릿속이 엉망이 되었어. 마침 술 생각이 나던 참이라고. 광석이 서둘러 일어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었다. 정말이야, 형? 술 생각이 났다는 것이. 유천사를 나와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이중섭이 물었다. 심취하고 싶어. 내가 잘 왔네. 사실은 오늘 그림을 한 점 완성했거든. 문득 형 생각이 났어. 이심전심이었군. 우린 참 잘 통하는 이중간이지. 그건 그래. 형이나 효석이 누나가 없었다면 난 아마 동경에서 견뎌내지 못했을 거야. 쓸쓸할 때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가면 형을 만날 수가 있지. 거기 가면 누이를 만날 수가 있지. 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 그건 나도 그래. 가끔 책이 안 읽혀질 때면 네가 그리워. 이중섭이 싱겁게 웃었다. 술이 마시고 싶었다는 광석의 말은 사실인 모양이었다. 몇 잔의 맥주를 연거푸 마셨다. 그 모습을 이중섭이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았다. 안 마시니 넌? 형이 마시는 모습만 봐도 난 취하려고 하는걸. 부처님 같은 소리를 하고 있군. 눈빛을 보니까 많이 알았던 것 같은데 괜찮아? 뭐가, 난 원래 추위를 잘 견디는 체질이라고. 광석이 묻는 뜻을 알면서도 이중섭이 짐짓 엉뚱한 대꾸를 했다. 물론이지. 육신의 추위 말고 정신의 추위를 말하는 것이지. 마사코라든가. 그 일본 여자애하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아직도 짝사랑 중이야? 만약 그렇다면 천재의 내일을 위해서는
큰 손실이지. 광석의 입에서 마사코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이중섭의 가슴이 뜨끔했다. 얘기하지 말랬는데 기억하고 말았구나. 이래서 여자는 믿을 것이 못 된다니까. 가슴에서 슬며시 효석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형도 그 일을 알고 있어? 누이한테 들었지. 중섭이답다고 했지. 나라면 일본 여자는 꿈도 꿀 수 없을 테지만 중섭이 너라면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도 했고. 정말이야? 형은 내가 일본 여자와 사귀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너는 천재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니? 천재의 삶은 그가 어떤 형태로 살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잖니. 그런 의미에서라면 형과 마사코 얘기를 하는 것은 싫어. 난 순수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내 마음은 마찬가지야. 주위의 반대와 시선을 네가 이겨낼 수만 있다면 마사코와 사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종종 만나기는 하는 거야. 못 만났어.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 왜? 여자 쪽에서 네가 싫대? 조선인이라고? 그게 아니라 마사코한테는 이미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가슴에 나를 받아들일 빈자리가 없다고 했어. 와세다 대학 법문학부 졸업반이라고 하던가. 그러고 보니까 형하고는 같은 학년 같은 반이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름이 뭐래? 이름은 모르고 폐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다고 했어. 신농고원에서. 폐병 환자라면 다나카를 말하는 모양인데. 그 친구 며칠 전에 죽었어. 뭐라고? 죽었어? 그 남자의 죽음 앞에서 서럽게 울었을 마사코의 얼굴이 얼핏 이중섭의 뇌리를 스쳐갔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자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은 아픔이 가슴에서 솟아났다. 맞아. 그 친구에게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들이 미리 약속을 해놓은 사이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 친구도 너만큼은 천재였지. 법학책 50페이지쯤은 하룻밤에 외워버리는 친구였으니까. 그러나 얼굴이 언제나 창백했지. 그래서 우리가 창백한 천재라고 부르기도 했어. 참 안 됐네. 젊은 나이에 죽다니. 폐결핵으로 죽은 그 남자가 비운 자리를 자신이 차지해야겠다는 욕심은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중섭은 수일 내로 마사코를 만나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녀가 즈다에게 개인 지도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방학이긴 해도 어쩌면 즈다의 화실에는 나오고 있을지도 몰랐다. 내일이라도 즈다 선생님을 찾아가 봐야지.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 이중섭은 광석과 헤어져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파트의 현관에 들어섰을 때였다. 계단의 한쪽에 여자가 하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순간 이중섭의 숨이 컥 막혔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긴 머릿결이 마사코가 틀림없었다. 마사코. 이중섭이 소리를 지르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함초롬했다. 아구리상. 마사코가 와락 품에 안겨왔다. 전 나쁜 여자예요. 마사코는 나쁜 여자예요. 그녀의 어깨가 물결처럼 흔들렸다. 울지 말아요, 마사코. 우리 좀 걸어요. 내 방에 함께 가고 싶지만 내 방도 시베리아 벌판만큼 추워요. 이중섭이 마사코를 밖으로 끌었다. 그녀가 다소곳이 따라왔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이 떠 있었다. 어느 날보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별이었다. 매서운 바람이 삼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나 가슴이 뜨거운 그는 바람소리조차도 교양악으로 들렸다. 요즘도 아구리상은 냉수마차를 하세요?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을 때 마사코가 물었다. 정신이 맑아지거든요. 얼음을 깨고 냉수마차를 하면 머릿속이 얼음처럼 투명해지죠. 대단해요, 아구리상은.
마사코가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 같은 것은 쉬지 말아요, 마사코. 이중섭이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말을 알아들은 것일까? 마사코가 눈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절 많이 원망했지요. 그립고 보고 싶기는 했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귀는 남자가 있어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마사코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사코를 잊어야 한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을 해도 그리워서 고통스러웠지요.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죽었어요, 그 남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안 되었군요. 이중섭이 짐짓 그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끼리 언약을 맺어놓은 사이였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아구리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남자를 만나는 것이 부담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구리상이 내 마음을 차지한 다음부터는 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렇다고 그 남자를 버리고 아구리상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난 가을부터는 그 남자보다 아구리상이 더 많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전 그 남자가 그렇게 죽기를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맹세코 그런 일은 없어요. 알아요. 마사코 양이 얼마나 착한 여자인지를 나는 알고 있어요. 이중섭이 마사코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당겨 가슴에 안았다. 그런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마사코의 정성이 부족했던 탓이에요. 아닙니다. 그 남자의 죽음은 마사코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남자의 운명입니다. 운명이라고요? 아구리상은 운명을 믿습니까? 마사코가 고개를 치켜들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별이 몇 개 빠져 반짝이고 있었다. 이중섭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 마사코 양의 눈에도 별이 떴군요. 여자의 눈에 뜬 별은 오늘 저녁에 처음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 별 속에 그 남자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남자가 제 이런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전 어떻게 하면 좋죠? 잊어야 해요, 그 남자를. 그가 일찍 죽은 것은 마사코한테 고통을 주는 일이고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통을 주는 남자라면 빨리 잊는 것이 좋아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마사코가 고개를 내저었다. 그녀의 눈 속에 빠져있는 별도 함께 흔들렸다. 내가 잊게 만들어줄게요, 마사코. 이중섭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사코한테 내 그림 한 점을 주자 하는 생각이 느닷없이 스쳐갔다. 그러자 그녀에게 줄 그림도 한 점 떠올랐다. 그것은 소를 앞에서 보고 그린 그림이었다. 따라서 머리와 눈이 유난히 강조된 그림이었는데 그걸 벽에 걸어놓는다면 소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태가 되었다. 어떻게 아구리상이 그럴 수가 있지요? 마사코의 애인이 되어주겠다는 뜻인가요? 아구리상은 한 남자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는 마사코를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아구리상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요? 내 그림을 한 점 주겠소. 마사코도 틀림없이 좋아할 그림이요. 정말요? 마사코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녀 눈 속의 별들이 얼음 위로 떼구르르 굴러 떨어졌다.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마사코가 그 남자를 잊고 옛날의 마사코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도 줄 수가 있어요. 됐어요. 아구리상한테 그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가요, 마사코. 내 그림을 줄게요. 이중섭이 몸을 일으켰다. 마사코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요? 조선에 쇠뿔은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잃은 기회가 왔을 때 해치우라는 뜻이에요. 난 지금 내 그림을 마사코한테 주고 싶어요. 이중섭이 앞장을 서자 마사코가 따라왔다. 고마워요, 아구리상. 저녁에 기분이 너무 울적했어요. 처음에는 바람이나 쐬야겠다고 나온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구리상의 아파트까지 오게 되었어요. 문이 잠겨 있더군요. 몇 번 두드리다 돌아섰죠. 계단을 다 내려왔는데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사코는 참 나쁜 여자죠. 아파트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마사코가 말했다. 아니요. 마사코 양이 쓸쓸할 때 나를 찾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내 기분은 지금 그래요. 마치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마사코 양이 내 앞에서 웃을 수도 있겠죠. 계단이 너무 어두웠으므로 이중섭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밖에 오래 있어서 그런 걸까? 그녀의 손은 섬뜩할 만큼 차가웠다. 아구리상의 손은 참 따뜻하군요. 손이 따뜻한 사람은 정이 많다고 하던데요. 하긴 나한테 해주는 것을 보면 아구리상은 가슴도 따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던 마사코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내 방이 춥지요? 이중섭이 염치 없는 웃음을 씩 웃으면서 마사코의 눈치를 살폈다. 이건 추운 정도가 아니라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이런 곳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따뜻한 손을 가질 수가 있죠? 피가 뜨거우니까요. 난 얼음장을 깨고 냉수마찰도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마사코 양은 견디기가 힘들겠군요. 얼른 그림이나 가지고 돌아가요. 이중섭이 방으로 들어가 그림 뭉치에서 그녀에게 주기로 작정한 소 그림을 들고 나왔다. 마사코는 오늘 완성한 소와 소녀 앞에 서 있었다. 이것이 아구리상의 그림이군요. 아직은 보면 안 돼요. 완성이 안 된 것이라고요. 이중섭이 그림 앞을 막았었다. 제가 지금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아구리상은. 감동할 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이중섭이 쑥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마사코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고여 번들거렸다. 그림 속의 소녀는 그대를 그린 것입니다, 마사코. 하는 말이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아 이중섭이 입술을 꾹 깨물었다. 마사코가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마사코는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래도 자꾸만 그러네. 이 그림이나 봐요. 조선의 소를 그린 건데 마사코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중섭이 그녀에게 주기로 작정한 그림을 거실 바닥에 펼쳐놓았다. 이 소가 앞으로 마사코를 지켜줄 건가요? 그래요. 우리들의 사랑을 지켜줄 것이요. 사랑이라고 했나요? 아구리상은 정말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던 마사코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대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한때 나는 마사코 양의 남자와 결투라도 하여 마사코를 내 사람으로 만들 결심까지 했었소. 고마워요, 아구리상. 이것이 설마 꿈은 아니겠죠? 마사코가 이중섭의 가슴으로 쓰러졌다. 꿈은 내가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마사코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마사코를 안고 있다는 것이 꼭 생시가 아니라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은 아니에요. 아구리상의 소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앞으로 마사코를 지켜줄 소예요. 그녀가 이중섭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부벼댔다. 그의 가슴에서 갑자기 모닥불이 하나 피어났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던 것이 어느 사이에 타올라 온몸을 태우려고 덤볐다. 안 돼. 세차게 고개를 내저으며 마사코를 밀쳐냈다. 그녀가 왜 그러세요 하는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눈물기로 번들거리기는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그만
돌아가요, 마사코. 내 방은 너무 춥고 밤도 깊었어요. 이중섭이 그림을 두루마리로 말아들고 일어섰다. 마사코가 따라 부스스 일어났다. 다음에 또 와도 괜찮을까요, 아구리상? 언제나 환영할게요. 그런데 방이 너무 추워요. 마사코는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마사코가 온다면 방에 난로불을 피우겠어. 정말요? 그렇다면 날마다 와야겠네요. 아구리상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요. 마사코가 조롱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대만 내 곁에 있으면 아무리 방이 차가워도 내겐 따뜻한 겨울이 될 거요, 마사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으나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아파트의 계단을 내려왔다. 아무 말이 없는 이중섭이 이상했는지 마사코가 물었다. 싫으세요? 제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삶이란 것이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요? 초저녁에 이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내 마음이 지옥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천국 속을 헤매고 있으니까 말이요. 마사코가 아구리상의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올려다 보았다. 날마다 찾아와 준다는 약속만 지켜준다면. 그날 밤 이중섭은 마사코를 전차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었다. 전차가 떠날 때 그녀가 깊고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다. 마치 긴 작별이나 한 듯이.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공원 연못에 들러 얼음을 깨고 물속에 몸을 담갔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왔으나 머리는 유리알처럼 청명했고 입에서는 자꾸만 웃음이 쏟아져 나왔다. 섬나무야, 알겠니? 마사코는 충섭이를 사랑한다. 별들아, 알겠니? 충섭이는 마사코를 사랑한다. 이중섭이 하늘을 향해 외쳤다. 그러나 메아리는 없었다. 삼나무가 바람에 몸 부비는 소리만이 삭막하게 들려왔다. 대단하네, 리군. 내가 자네의 그림을 평가한다는 것이 주제넘는다는 생각이 드는군. 그림 한 점 한 점을 뚫어지도록 오래오래 바라보고 난 즈다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이중섭을 바라보았다. 그것 봐요, 제 말이 맞지요 하는 눈빛으로 마사코도 이중섭의 눈치를 살폈다. 그럴수록 이중섭은 몸둘 바를 몰라 얼굴만 붉혔다. 리군의 겸손은 여전하군. 이젠 좀 당당해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갈수록 그림이 어려워집니다, 선생님. 가끔은 이젤 앞에 서기가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중섭의 말에 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발전을 위한 과정이지. 예술가의 길이란 결국 자기와의 끊임없는 투쟁이 아닌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난 실패한 화가야. 고양이 하나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은 일본 화단을 끌어가시는 중진이 아니십니까? 그까지 허명에 매달려 살아서 무엇에 쓰겠는가. 리군을 보면 내가 새삼 부끄러워지네. 자네들은 총각을 다투어 발전하고 있는데 나는 늘 제자리 걸음이거든. 어떤가 자네의 발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한 잔 사고 싶은데. 즈다의 말에 이중섭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에서 곤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즈다가 이중섭과 마사코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따로 약속이 있는가? 늙은 내가 젊은이들의 연애 사업을 방해할 수는 없지. 즈다의 말에 마사코가 얼굴을 붉히며 항의를 하고 나섰다. 아닙니다, 선생님. 마사코는 아구리상과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전 선생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넘겨짚은 모양이군. 사실은 제게 약속이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섭의 변명에 즈다가 할 수 없지 하면서 입맛을 쩍 다셨다. 그 모습이 안 돼 보였는지 마사코가 생글거리며 말했다. 아구리상 대신에 제가 술을 사드리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야마모토 양이. 오후에 제가 선생님의 애인 노릇을 해드릴게요. 즈다가 이중섭을 흘끔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리군, 들었지? 군의 애인이 오후에 내 애인이 되어주겠다는데 괜찮겠는가? 이중섭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그 모습이 재미있는지 즈다와 마사코가 서로 마주보며 큰 소리로 웃어댔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두루마리로 말면서 이중섭이 말했다. 그제서야 즈다가 정색을 했다. 리군,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은 생각해 보았는가?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바탕 놀림을 받은 뒤끝이라 이중섭이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 자유미술가협회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말일세. 아, 네. 이중섭이 우물쭈물했다.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즈다가 그걸 권해온 일이 있었다. 방학 때에 귀국을 하느냐는 물음에 도쿄에 머물면서 그림이나 그려야겠다고 대답하자 즈다가 반색을 하면서 공모전 얘기를 꺼냈었다. 리구는 역시 집념이 대단하군. 열심히 그리게. 봄에 공모전이 있네. 어차피 거쳐야 할 형식이라면 남보다 한 걸음 빨리 통과하는 것도 자랑이 될 수 있네. 자네의 그림이라면 입상은 틀림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러나 방학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단 한 번도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었다. 작년에 즈다로부터 제의받은 다음에 공모전을 의식하고 그림을 그린 일이 있었다. 그러자 붓끝이 헛돌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림에 자꾸만 욕심이 들어갔다. 남이 자기 작품을 어떻게 보아줄 것인가를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림을 억지로 완성해놓고 나면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사기다 라는 생각에 물감도 덜 마른 그림을 구겨버리기 일쑤였다. 그렇게 10여 장의 그림을 버리고 나자 공모전에 정이 떨어졌다.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지. 이중섭이 얼굴만 붉힐 뿐 대꾸를 못하자 즈다가 혀를 끌끌 찼다. 리구는 욕심이 많군. 오늘 내가 본 작품 가운데서 한 점을 골라 출품하면 어떻겠는가? 남 부끄러운 짓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정 싫은가? 다음 기회에 출품하겠습니다. 싫다면 할 수 없지. 즈다가 미련을 버렸다. 그럼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이중섭은 즈다의 화실을 나왔다. 마사코가 입구까지 따라 나왔다. 마사코도 함께 가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마사코는 즈다 선생님의 애인 노릇을 하기로 했잖아. 애인 노릇이나 착실해드리라고. 이중섭이 돌아섰다. 뒤에서 마사코가 소리를 질렀다. 술 조금만 마셔요, 아구리상. 꼭 마누라처럼 잔소리를 하네.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성큼성큼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길이 따라오는지 뒷꼭지가 근질거렸으나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난 겨울에 약속한 대로 그녀는 날마다 아파트로 찾아왔다. 처음에는 그녀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을 지피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파트를 찾아온 그녀가 불부터 피우자고 덤볐다. 마사코는 추위를 못 참아요. 추운 것은 싫어요, 아그리상. 알았어, 불을 피우면 되지 뭐. 이중섭의 말투가 바뀌었어도 그녀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연탄을 2장이나 피워 따뜻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녀가 배시시 웃었다. 그 웃음의 소박함이 어제까지만 해도 사귀던 남자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있던 여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했다. 어젯밤에는 모처럼 꿈 한 번 꾸지 않고 잘 잤어요, 아그리상.
그릇을 설거지한다, 거실이며 방을 쓸고 닦는다 하고 한바탕 법석을 피운 마사코가 따뜻해진 거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털어놓았다. 그랬군. 마사코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아. 정말요? 난 거짓말은 하지 않아. 눈빛도 훨씬 맑아졌고. 이중섭이 정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두 아구리상이 준 그림 덕분이에요. 그림 속의 소가 저를 지켜주었어요. 어젯밤에는 임시로 걸어놓았다가 오늘 여기 오는 길에 화방에 맡기고 왔어요. 좋은 액자에 넣어달라고 했죠. 그 소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하라고, 마사코. 그 소에는 내 혼이 들어있어. 이중섭의 말에 마사코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사코를 생각하자 이중섭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도 또 보고 싶었다. 아파트로 오라고 할 것을 그랬나? 어차피 내일이면 만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카페 르네상스로 들어섰다. 구석자리에서 재미의 교복 하나가 손을 번쩍 지켜들었다. 오산학교의 동창인 김영기였다. 그런데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또래의 낯선 사내와 함께 있었다. 이중섭이 다가가자 두 사람이 일어섰다. 내 엽서 너무 뜻밖이었지? 김영기가 손을 내밀며 물었다. 조금. 하구를 만났지. 네 주소를 알려주더군. 그랬군. 하구는 조선에서 돌아온 후 방을 옮겼어. 그 얘기도 들었어. 아참, 서로 인사하지. 이쪽은 구상이라고 일본 대학교 종교과에 다니고 있는 친구야. 김영기가 이중섭을 낯선 친구에게 소개했다. 이중섭의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갔다. 맑은 눈빛을 가진 사내군. 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낯선 친구 구상이 손을 내밀었다. 루 그림의 예수 같네. 자네가 그런 걸 뭐. 그렇게 대꾸하면서 이중섭이 웃으며 구상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자리가 추슬러진 다음에 김영기가 새삼 찬찬히 살피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문화학원에 루오라는 말은 진즉에 들었지. 천재라는 칭호로 선생님들의 사랑도 듬뿍 받는다는 얘기까지. 쓸데없는 소리. 이중섭이 구상을 바라보며 싱거운 웃음을 흘렸다. 구상도 빙그레 웃기만 했다. 그는 구상이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낯가림을 잘하는 그로서는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 심정이 말이 되어 입 밖으로 나왔다. 어쩐지 조금 더 낯설지가 않네, 상의는. 나야말로 섭이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두 사람이 정겨운 눈빛을 교환하고 있는데 김영기가 끼어들었다. 그럴 만도 하지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처음 만나도 10년직이나 되는 것처럼 쉽게 가까워지는. 예술? 이중섭이 묻자 구상은 빙그레 웃기만 했고 김영기가 대신 대답했다. 상희 형은 시를 쓰고 있지. 어쩐지 눈빛이 다르더라니. 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줄 알았네. 말없이 웃고만 있던 구상이 주문한 커피가 오자 그걸 한 모금 마신 다음에 물었다. 서빈 시 좋아해? 좋아하지. 시를 읽다 보면 그림을 느껴. 시 속에 그림이 들어있어. 두보의 시는 쓸쓸하고 이태백의 시는 낭만적이더군. 이중섭이 씩 웃음을 흘렸다. 처음 만나는 친구 앞에서 말이 너무 해프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의 이미지라는 것이 그림과 많이 닮아 있으니까. 상이 말이 맞아.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이걸 글로 옮기면 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 시를 읽다가는 이걸 그리면 그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섭이 형의 그림을 보고 싶건. 내 그림을? 그래, 지금 당장. 구상이 금방이라도 일어설 자세를 취했다. 부끄러운데.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붉혔으나 이중섭은 구상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다. 로 그림의 예술을 닮은 이 친구는 내 그림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혹시 너무 유치하다고 웃지는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가만히 구상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어차피 부끄러운 존재인 걸 뭐. 좋아, 내 아파트에 함께 가자고. 그들은 커피를 마시고 르네상스를 나왔다. 중간에 김영기는 다른 볼 일이 있다고 빠지고 두 사람만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 안에는 알싸한 물감 냄새가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 냄새를 맡았는지 구상이 말했다. 언제 맡아도 좋아, 물감 냄새는. 물감 냄새가 좋다는 사람은 상이형이 처음이야. 구상이 아파트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느닷없이 다른 소리를 했다. 물감 냄새 말고 다른 냄새도 나네. 다른 냄새? 총각 냄새겠지 뭐. 고리타분한 발냄새 같은 거. 이중섭은 가슴이 뜨끔했다. 홍하고도 그랬다. 방학이 끝나고 돌아와서는 대번에 야마모토 마사코가 다녀간 걸 눈치챘다. 홍하고가 그랬듯이 구상도 아파트 안에서 여자 냄새를 맡은 것이 틀림없었다. 오늘 즈다의 화실에 찾아가기 전에 마사코가 와서 두어 시간 노닥거리다가 함께 나갔었다. 서비용 연애해? 구상이 조용히 웃으며 물었다. 소문나면 안 되는데. 야마모토 마사코라고 문화학원의 후배야. 그녀가 다녀갔지. 일본 여자야? 구상이 조금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필이면 왜 일본 여자일까 하는 의구심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상희 형은 일본 여자가 싫어? 나 같으면 조선 여자를 사귀겠어. 내가 최초로 발견한 마음에 드는 여자였어.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녀는 조선의 토담에 핀 밭꽃 같은 여자거든. 내가 너무 주제넘은 소리를 한 것 같군.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조선과 일본은 의식이며 습관이 다르잖아. 사람들도 서로가 좋아하지 않고. 걱정해줘서 고마워. 허나 난 잘 이겨낼 거야, 상희 형. 내 그림을 보고 싶다고 했지?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봐. 이중섭이 곤란한 얘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림 뭉치를 꺼내놓았다. 구상이 그걸 한 점 한 점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기도하는 사람처럼 경건하고 엄숙했다. 1시간 남짓 걸려 그림을 모두 구경하고 난 구상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불굴에 충혈되어 있었다. 고마워, 서비 형. 고맙긴 많이 미숙하지. 그림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서비 형의 그림은 하나의 종교군. 아니, 시라고 해야 할까? 그림에 많은 얘기가 담겨 있어. 그것도 때묻지 않은 천진무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동화 쪽에 가깝다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건. 형 얘기는 알쏭달쏭하네. 칭찬인지 비난인지. 나한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 난 그림을 모르니까. 허나 형의 그림들을 보는 순간 내 숨이 멈추려고 했어. 나 앞으로 종종 찾아와도 되지? 얼마든지. 문 밖에 작업 중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어도 상희 형은 예외니까 문을 두드려. 그때는 나도 그냥 돌아갈게. 아무리 서비 형이 보고 싶어도 작업을 방해할 순 없잖아. 맘대로 해, 상희 형 맘대로. 오늘 서비 형을 만난 감동이 내겐 오래 남을 것 같아. 구상이 너무 시간을 빼앗았다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건 나도 그래. 이중섭이 그를 아파트 밖에까지 바래다 주었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의 운명을 만났다는 예감 같은 것이 문득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학교의 수도가에서 야마모토 마사코를 처음 만났던 날의 느낌과 비슷한 그런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종종 만났다. 구상이 아파트로 찾아오기도 했고 이중섭이 그의 하숙방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사코와도 저절로 얼굴을 익히고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그녀를 처음 본 구상이 말했다. 철저히 일본적인 여자군, 마사코는. 무슨 뜻이야, 상이형? 남자에게 복종하는 폼이 잠시 보았지만 마사코 양이 서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하더군. 잘 보았어. 그녀는 내 뜻에 따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이중섭이 쑥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아무리 가깝게 느끼는 구상이지만 그와 마사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것은 그녀가 일본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 즈음 이중섭의 주위에서는 그가 일본 여자와 연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하필이면 일본 여자를 애인으로 삼을 게 뭐람. 조선 학생들은 그렇게 입방아를 찧었고 사내가 그렇게 없어서 조생진을 사귀는가. 일본 학생들은 노골적인 저기를 드러냈다. 문화학원에는 더구나 암암리에 이중섭을 짝사랑하던 여학생도 있었고 마사코를 흠모하는 남학생도 많았는데 그들의 질시는 겉으로도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루오와 야마모토 양이 열애를 한다지?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사는 사이라는데. 둘이서 캠퍼스를 함께 걷기라도 하면 저기 루오와 마사코가 가는군. 꼭 한 쌍의 인꼬같이 다정스레 보이는군 하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그때마다 마사코는 얼굴을 발그레 물들였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이중섭은 좋았다. 우리 학교에서는 만나지 말아요, 아구리상. 마사코가 말했다. 왜?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요. 안 돼. 그럴수록 더 자주 만나야 돼. 시간이 지나면 소문은 자연히 쓰러지게 돼 있다고. 아구리상이 그렇게 원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녀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이중섭의 말대로 캠퍼스를 열풍으로 휩쓸던 루오와 마사코의 연애 소문도 시간이 흐를수록 잠잠해졌다. 그래도 그는 다른 사람이 그녀의 얘기를 하면 늘 쑥스러웠다. 그것은 구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길상사 공원 연못에 첫 얼음이 얼던 날이었다. 난 마사코를 조선 여자로 만들 예정이야, 상이형. 이중섭이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마사코가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서 말했다. 마사코의 성품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구상이 긍정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마사코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냄새가 그럴듯한데. 그렇다니까. 된장찌개뿐만이 아니라 김치찌개도 곧잘 끓인다고. 마사코가 끓인 찌개가 제맛이 나. 아직은 오만이나 형수님이 끓인 것만은 못해도 그냥 먹을만하다고. 서비용을 위해서는 아주 다행이네. 조선소와 일본 소녀의 그림 제목을 바꿔야겠는데. 구상이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웃었다. 지난번에 소와 소녀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조선소와 일본 소녀를 그린 거야. 마사코의 꿈을 꾸고 그린 그림이지. 하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구상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림 제목을? 마사코가 조선 여자가 되어간다면 구태여 소와 소녀의 국적을 밝힐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정말 그렇네. 제목을 소와 소녀로 바꿔야겠네. 고마워, 상이형. 좋은 걸 알려줘서.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사코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구리상, 진지 잡수세요. 진지? 마사코의 진지라는 말에 이중섭이 되물었다. 아구리상이 그랬지 않아요? 조선에서는 윗사람한테 밥 먹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 잡수세요 한다고 말이에요. 안 잊어먹고 있었네. 이중섭이 웃으며 구상을 바라보았다. 구상은 말없이 빙그레 웃기만 했다. 두 사람은 주방으로 갔다. 식탁에는 김치까지 한 보식이 놓여 있었다. 귀한 김치까지 있네. 마사코 양이 담은 건가? 구상이 반가운 낯색을 했다.
며칠 전에 효석이 누나가 다녀갔거든. 마사코는 마늘만 깠지. 일본 땅에서 김치를 보니까 눈물이 날 만큼 반갑네. 자주 들러, 상이 형. 우리 마사코가 앞으로는 김치도 담근다고 했으니까.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사코가 싱긋 웃었다. 이중섭은 그 웃음에서 벚꽃 향기를 느꼈다. 서로 마주보며 은밀한 웃음을 나누는 두 사람을 보고 구상은 속으로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이들의 소꿉놀이처럼 천진난만했고 동화처럼 순수하게 보였다. 이들의 사랑에 행복만이 있기를. 구상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 이중섭이 다시 한번 1년 동안의 습작을 태웠다. 길상사 공원의 쓰레기 소각장에 쌓였다. 마사코가 그림의 죽음에 조문을 했다. 차마 소리내 울지는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만 찍어내고 있었다. 울지 마라, 마사코.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연기로 변하는 거야. 내 그림들이. 불쌍해요. 저 그림들에는 아구리상에 혼이 들어있어요. 아니, 쓰레기일 뿐이야. 내게 정이 들지 않는 그림들은 단지 휴지 조각일 뿐이라고. 아까워요, 아구리상. 다시 그리면 되는 거야. 정말 좋은 그림을. 그래도 이 그림에는 아구리상에 1년이 몽땅 들어있어요. 너무 허망해요. 한 점은 남겨두었어. 조선소와 마사코를 그린 그림 말이야. 1년에 한 점씩 그림을 건질 수만 있어도 다행이야. 그림 타는 연기가 삼나무 가지 끝을 지나 하늘로 올라갔다. 이중섭은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했다.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부관 연락선 홍안원을 타고 조선에 다녀왔다. 형 중석과 프랑스 유학에 대해 마지막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다. 형님, 프랑스로 가고 싶어요. 이중섭이 조심스럽게 프랑스 유학권을 꺼냈다. 프랑스로 가고 싶어요.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프랑스에 가서 이룰 것이라면 일본에서도 충분히 이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불안해서 그림이 잘 안 됩니다. 불안해? 예, 형님. 일본은 지금 모든 것을 전쟁을 위해 쏟아붓고 있습니다.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셈이지요. 전 프랑스로 가고 싶습니다. 프랑스로 가서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중섭이 애원을 했으나 형 중석은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다. 프랑스는 안 된다. 너도 한번 생각해보거라. 네가 일본에서 산 6년 동안에 뭘 이루어냈는가를. 넌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내가 일본에 갈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았다만 넌 내가 사주고 온 옷을 한 번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적이 없었다. 그리고 뜻은 좋았다마는 넌 이 형을 속이고 친구와 학비를 나누어 썼다. 그것은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몰라서 한 철없는 짓이었다. 친구들이 한번 옷을 입고 가면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그걸 차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형님. 학비 문제만 해도 전 그것이 특별히 형님을 속이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서 쓸 학비를 절약하며 함께 썼으니까요. 프랑스 유학권을 단판지으러 갔다가 결국은 학비만 절반으로 깎인 채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룻밤만 자고 일본으로 가겠다는 이중섭에게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며 치마 속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10원짜리 지폐 석 장을 꺼내주었다. 내 형님을 이해하거라. 네가 미워서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라. 네 형님은 너를 강하게 키우고 싶은 게야. 어머니의 말에 이중섭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머니. 전 형을 이해해요. 그리고 형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중섭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대꾸했다. 일단은 일본에서 네가
이룰 수 있는 것을 한번 이루어보거라. 광석이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울한 듯이 고문에 합격을 했다. 광석이처럼 내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거라. 그런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꾸나. 하룻밤만 자고 떠나는 동생에게 형이 한 가닥의 가냘픈 희망의 끝을 보여주었다. 일본으로 돌아온 이중섭은 자신의 땀이 배인 1년 동안의 습작을 다시 한번 일일이 검토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릴 때는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림들이 한낱 휴지 조각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혹시 남겨둘 작품이 있을까 싶어 한 점 한 점 다시 검토했으나 정이 가는 작품이 없었다.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놓은 소와 소녀의 그림도 몇 번이나 떼었다, 붙였다, 망설였다. 그리고 그 그림 한 점만은 남기기로 했다. 그것은 그 그림이 특별히 잘 된 그림이어서가 아니라 마사코를 그린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화형식을 마쳤을 때는 삼나무 가지 사이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시커멓게 죽은 쟤를 뒤적여 마지막 불씨까지 쓰러진 것을 확인한 이중섭이 눈물 그렁그렁한 눈을 들어 마사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역시 눈물이 그득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이슬을 함초롬이 둘러쓴 벚꽃처럼 아름다웠다. 다음 날부터 이중섭은 다시 그림에 매달렸다. 하루 세끼 밥 먹는 시간과 두어 시간의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온통 그림에 매달렸다. 조선의 산과 강이, 조선의 들과 소가 그의 붓끝에서 살아나왔다. 하루 종일 문 밖에는 작업 중이라는 쪽지가 나붙었다. 어쩌다 그림을 쉬고 있을 때 문 앞에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발소리를 듣기도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마사코도 문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가는 날이 많아졌다. 언제부턴가 온기가 사라진 방은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이중섭의 몸은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펄펄 끓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잠시 그림을 쉬고 있는데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발소리가 멈추더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도 작업 중이라는 쪽지를 내걸었던 이중섭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을 열었다. 마사코가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왔다. 2주일 만이었다. 아구리상,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몇 번이나 문 밖에까지 왔다가 되돌아갔어요. 이중섭의 품에 안긴 마사코가 어깨를 푸르륵 떨었다. 잘 왔어, 마사코. 사실은 나도 마사코가 많이 보고 싶었어. 그때마다 냉수 마찰을 했지. 그래도 몸이 펄펄 끓었어. 이중섭이 그녀를 힘주어 끌어안았다. 몸속에 피톨들이 어느 한 곳을 향해 몰려들고 있었다. 그것을 깨달은 그는 마사코를 가슴에서 밀어냈다. 자신의 동물적인 본능이 부끄러웠다. 오늘은 제다 선생님의 부탁으로 왔어요. 무슨 부탁? 자유미술가 협회의 공모전이 오늘 마감된대요. 아구리상의 작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마사코의 말에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고 이중섭이 생각했다. 이번에는 꼼짝없이 작품을 출품해야 할 처지였다. 그것은 즈다와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스스로의 욕심이기도 했다. 일본 유학 6해 동안에 무얼 이루었느냐는 형 중석의 추궁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형 앞에 보란 듯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것은 병아리 화가 일망정 화가의 칭호를 얻는 것이었다. 그 길은 공모전의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작품을 골라보아요, 아구리상. 액자에 넣어 협회의 사무실에 접수를 시키려면 시간이 없어요. 제다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아구리상의 작품이라면 어떤 작품을 출품하건 입상은 틀림없다고 하셨지만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출품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마사코가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중섭이 고개를 저었다. 작품이 없어, 작품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한 점을 골라 출품하면 되잖아요. 연기를 해요, 아구리상. 어서 작품을 골라보아요. 정말 작품다운 작품이 없어. 낭패스런 얼굴로 생각에 잠기던 이중섭이 고개를 들어 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소와 소녀가 두 사람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중섭의 속셈을 눈치챈 마사코가 입을 열었다. 저 그림을 출품하면 어떨까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사코도 같은 생각을 했네. 서로 사랑하면 뜻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참 편리한 것이네. 이중섭은 작품을 출품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그런 식으로 털어버렸다. 마사코가 금방이라도 변할 것 같은 이중섭의 마음을 염려하여 그림부터 벽에서 떼어냈다. 제가 직접 협회 사무실에 가져가겠어요. 마사코가 신문지에 그림을 잘 포장하여 들고 일어섰다. 그녀가 아파트를 나서기 전에 이중섭이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그거 출품 안 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아구리상. 부끄러워서 그래. 내 그림이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내가 그들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다고. 어차피 겪어야 할 통과 의례예요.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마사코가 그림을 옆구리에 끼고 계단을 내려갔다. 아, 안 돼. 그녀를 쫓아가 그림을 빼앗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미 계단을 다 내려간 다음이었다. 그렇게 그림을 보내고 나자 그는 쓸쓸했다. 어린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는 오버를 걸치고 아파트를 나왔다. 오랜만에 이종영 광석이나 만나볼까 싶어서였다. 지난 가을에 고문에 합격한 그는 봄부터 시작될 교육을 기다리며 도쿄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마침 하숙방에 있었다. 누워서 책을 읽다가 아우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와.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그림을 많이 그린 모양이군. 모처럼 형하고 술이나 마시려고 왔는데. 나도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 나갈까? 광석이 일어나 옷을 걸쳐 입었다. 두 사람은 전차를 타고 카페 르네상스에까지 갔다. 하숙집 근처에서 간단히 마시자는 이중섭의 말에 광석이 르네상스를 고집했다. 그 시끄러운 곳이 뭐가 좋다고. 이중섭이 웃으며 따라갔다. 르네상스에 도착하여 맥주를 주문한 광석이 홀을 가득 채운 손님들을 둘러보았다. 여기만 오면 난 이상하게 여유 같은 걸 느껴. 보거라 중섭아. 저 사람들한테서는 전쟁의 다급함도 세상을 아득바득 살아야 되는 조급함도 없지 않니? 르네상스에는 자유가 충만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던 광석이 눈을 크게 뜨고 저기 앉아있는 거 마사코 아니야? 하면서 이중섭을 바라보았다. 어디 형? 광석이 눈짓으로 가리켰다. 그곳에 마사코가 있었다. 그것도 즈다와 함께였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즈다는 열변을 토하고 있었고 마사코는 조용히 웃으면서 듣고 있는 중이었다. 즈다 선생님과 함께 있군. 일본 화단에서 고양이 그림의 1인자라는? 형도 알고 있었네. 신문에서 봤으니까. 근데 네 애인은 아무 남자나 만나서 술도 마시는 그런 여자냐? 광석의 표정이 조금 시큰둥했다. 그걸 눈치챈 이중섭이 얼른 변명을 했다. 오늘 마사코가 나 때문에 즈다 선생님한테 볼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둘이 만난 거라고. 오해하지 마, 형. 마사코는 조선 여자만큼 정숙한 여자라고. 그래도 광석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마사코는 더구나 과거가 있는 여자가 아니냐고. 형도 참. 난 마사코의 순결을 믿어.
그녀는 박꽃 같은 여자라니까. 네 여자니까 네 생각이 옳겠지.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언제 발견했는지 마사코가 다가왔다. 광석에게 먼저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리상. 광석이 고개를 조금 숙여 인사를 받았다. 야마모토 양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기는 했으나 서로가 서로를 어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잠시 서 있던 마사코가 이중섭에게 말했다. 아구리상, 지다 선생님이 저기에 계십니다. 아구리상이 여기 있는 줄을 알고 계십니다. 일테면 지다에게 가서 인사를 하라는 뜻이었다. 꾸중 좀 듣게 생겼네. 이중섭이 웃으며 일어나 지다에게 갔다. 마사코가 따라왔다. 오늘 그림은 훌륭했네, 리군. 이중섭이 인사를 하자 지다가 손을 내밀었다. 칭찬받을 작품이 못 됩니다, 선생님. 좋은 결과가 있을 걸세. 기대해도 좋네. 근데 이걸 어떡하나. 난 다음 약속이 있는데. 지다가 손목의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마침 잘 되었다 싶었다. 지다와의 술자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그에게 다른 약속이 있다니 짐을 하나 덜어낸 느낌이었다. 사실은 저도 일행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중섭의 말에 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네. 언젠가 나도 한번 본 것 같은 얼굴이군. 그렇습니까? 이중섭이 물었다. 그러나 그는 광석과 지다가 언제 만났는가는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런 이중섭을 눈치채고 지다가 말했다. 아마 내가 처음으로 자네를 만난 날이었을 것이네. 그때도 리구는 저 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제야 이중섭은 기억이 났다. 지다가 동양정신을 가지고 열변을 토하던 날, 광석과 함께 이곳에서 맥주를 마셨다. 리군이 보통 학생이었다면 내가 저 친구의 얼굴도 기억할 수가 없었겠지. 헌데 저 친구는 누구인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 같은데. 이종형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고문에 합격하고 지금은 교육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천재인 모양이군, 리군처럼. 즐겁게 마시다 오게. 지다가 손을 번쩍 들어 보이고는 르네상스를 나갔다. 두 사람은 다시 광석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다. 지다 선생님이 자네를 무척 아끼는 모양이군. 얼굴 표정에 자네를 신뢰하는 빛이 역력히 드러났어. 광석의 말에 이중섭이 웃었다. 그랬던가? 사실은 오늘 공모전에 작품을 한 점 출품했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공모전에? 그랬다니까. 난 싫었는데 지다 선생님의 부탁으로 마사코가 강제로 작품을 가져갔어. 이중섭이 조금 쑥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사코가 화들짝 놀란 목소리로 변명을 했다. 아닙니다, 리상. 순전히 아구리상의 의지로 출품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마모토 양. 중섭이를 위해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돌봐주십시오. 광석이 정색을 하고 부탁하자 마사코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늘 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구리상은 제게 큰 나무 같은 분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사코의 모습에 이중섭이 웃었다. 몇 병의 맥주를 마셔 이중섭의 쓸쓸함이 한결 가셨을 때 그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헤어지면서 광석이 이중섭의 손을 잡고 말했다.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더 만날 수 있을지. 자네도 얼마 오면 졸업이군. 졸업식장에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은데. 마음만 보내도 돼. 오늘 다시 보니까 마사코는 참 좋은 여자 같더라.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내가 상처는 무슨. 이모님이 걱정이군. 일본 여자를 며느리로 맞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으셨는데. 광석이 안타까운 눈빛을 남기고 전차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이중섭은 어쩐지 그를 오랫동안 못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가 전차를 타고 떠난 다음에
마사코가 다가왔다. 마사코는 좋은 여자니까 많이 사랑해주라고 하는군, 형이. 지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사코는. 그런가? 난 마사코한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중섭의 눈길이 하늘로 갔다. 하늘에는 구름이라도 끼어 있는지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사코가 온 것은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다. 저녁 내에 잠을 못 이루다가 먼동이 부옇게 더울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드는가 했는데 쿵쿵거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순간 이중섭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사코가 오는구나. 그가 거실로 나와 문 앞에 섰을 때 발소리는 문 밖에서 멈춰 있었다. 이중섭이 문을 열자 마사코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인쇄잉크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됐어요, 아구리상. 됐어? 보세요, 여길. 아구리상이 효피위장상을 수상했어요. 마사코가 공모전의 기사가 실린 요미우리 신문을 내밀었다. 이중섭이 읽기 쉽도록 문화면을 펼친 채였다. 그림과 함께 실린 그 기사를 이중섭은 단숨에 읽었다. 기사는 한마디로 이중섭이 소화하기에 벅찰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이었다.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아구리상? 새벽에 일어나서 대문간에 떨어져 있는 신문을 펼쳐드는데 아구리상의 그림이 눈에 들어오지 뭐예요. 눈앞이 다 캄캄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마사코가 이중섭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어깨를 안으면서 이중섭이 중얼거렸다. 고마워. 모두가 마사코 덕분이야. 그것은 진심이었다. 마사코의 고집이 아니라면 자신의 의지로는 공모전에 그림을 출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아니에요. 마사코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모두가 아구리상의 그림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주목받는 화가의 출연이라고 했어요. 특히 강한 개성은 장차 일본 화단을 밝게 해줄 것이라고도 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이 학생의 작품을 이렇게 크게 다룬 일은 없었어요. 마사코가 눈물 글썽이는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의 감격이 클수록 이중섭의 가슴은 가라앉았다. 처음 신문에서 자신의 그림을 발견했을 때의 감격이 사라지면서 가슴에 허망감 같은 것이 슬며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을 마사코도 눈치챈 모양이었다. 왜 그래요? 아구리상은 기쁘지 않으세요?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요. 허나 내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걸. 난 그냥 어제 이중섭이라고. 그리고 내 그림은 여전히 내 맘에 들지 않고. 기쁠 때는 즐거워할 줄도 아세요, 아구리상. 신문을 몇 장 사서 조선에 계신 어머님과 형님께도 보내드리세요. 모두들 기뻐하실 거라고요. 오만이는 몰라도 형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실걸. 설마요. 형님도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라니까. 난 형님을 잘 알아. 이중섭의 그런 예상은 틀림이 없었다. 형 중석은 방학 전에 약속대로 절반으로 깎인 생활비를 보내오면서 작은 성취에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충고의 글을 보내왔을 뿐 아우의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형 중석의 그런 태도에서 이중섭은 프랑스로의 꿈이 아직도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그에게는 애초부터 프랑스가 없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에게는 길고 긴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